미국의 경제가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요. 이제 시장 관심이 다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급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파장에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발단이 된 거는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이게 잘 나와도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 여력이 도대체 어디가 한계인가? 제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미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늘어난 7,04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전월 집계 전문가 예상치가 0.3이었으니까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른 것이죠. 미국에서 소매 판매는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인데요. 소비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가까운 미래에 침체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9월 소매 판매를 반영한 애틀랜타 연은 GDP 나오는 또 올라갔습니다. 3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연율 환산 5.1에서 5.4로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경제의 탄탄함은 단단한 단기금리를 기반으로 장기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고, 그 결과 미국 10년물 금리가 무려 3% 가까이 치솟는 채권 가격의 급락세로 나타났습니다. 30년물 금리도 10년만큼은 아니지만 폭등을 해서 5% 선이 머지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미국의 성장은 미국 금리 급등으로 연결이 되고, 이는 높은 상관계수를 타고 다른 나라 금리 상승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한테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가파르게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영국 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나라 캐나다 국채금리도 급등했고요. 한국도 미국 금리에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나온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이 발간한 거죠. 일본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장기물일수록 미국 금리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물의 경우에는 한미 국채 금리 간 동저성이 상관계수와 회의계수 기준 0.7에서 0.71 정도로 보였는데요.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채 금리 인상 여파가 일본을 직격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0.76 정도였던 금리가 0.81을 뚫고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0.81 정도를 찍고 에너지가 막 충만하던 그래프가 확 주저앉더니 0.785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일본 시간 기준 한밤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0.785, 이것도 약간 좀 뭔가 만든 그런 숫자,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요즘 일본은행은 예정에 없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FT 최근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 4일 일본은행이 5년에서 10년 만기 6,750억 엔 상당 일본 국채를 예정에 없게 매입을 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하루에만 다양한 만기 국채를 총 1조 9천억 엔, 17조가 넘는 액수로 매입을 했는데요. 트레이더들은 이날 일본은행 국채 매입이 예정에 없던 그런 조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규모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시간 한밤, 자정이 넘는 새벽 시간에 벌어진 급격한 금리 브레이크, 이건 일본은행이 개입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한 결론일 겁니다. 미국의 깜짝 성장 데이터가 글로벌 금리 그래프를 들어올리자 이게 일본을 직격을 했고, 결국 일본은행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갑자기 개입을 해서 치솟는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마 밤에 잠도 안 자고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YCC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일본은 지난 7월 YCC 장기금리 상단을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1% 머지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일본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 거의 비슷한 레벨에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꾸역꾸역 끌고 가고 싶을 것이고, 왜냐면 이 막아놨던 댐이 무너지면은 그 뒤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마지노선 느낌이기 때문에 저선이 무너지고 금리를 시장에 맡긴다? 그럼 단숨에 시장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일본이 260%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YCC 상단을 1에서 1.5로 늘린다? 그러면 이 역시 단계 충격은 막을 수가 없고, 또 일본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면서 엔화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방어를 하면서 환율 방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저래 일본 정부가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계속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일본 국채금리를 자극한다.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진다. 그러면 일본 밖으로 나가 있던 일본 자금이 상당한 수가 일본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이 자금이 있었던 곳, 그게 미국채도 있을 것이고, 미국 주식, 유럽 주식, 호주 주식,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들 자산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아마 해지 용도로 산 기관 자금은 일본채 대신 미국채를 샀을 텐데요. 그럼 미국채 매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그럼 이것 때문에 미국 장기금리가 또 오르고,
이렇게 오른 금리가 또 일본 금리를 자극하는 이런 최악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우제를 지냈을 겁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 금리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YCC로 우주 방어를 할 동안 미국 인플레 떨어져라, 금리야 떨어져라 이렇게 주문을 막 간절하게 외웠을 텐데 상황이 아쉽게도 일본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인플레는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미국의 홀로 성장에 힘입은 금리 상승, 이게 특히 가파른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일본의 대처가 너무나 힘들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말 내년을 강타한 글로벌 경제 최대 뇌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금리 위주로 브랜비어 살펴봤고요. 늘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